물론 뭐 문학 작품 같은 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주역이라든가 뭐 제국주의라든가 당시선이라든가 특히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같은 거는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이걸 읽고 서울대학에 들어오라. 이거 정말 건방진 대학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아마 들은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게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뭐 건방져서가 아니라 들어올 때에 이 100권의 책을 읽고 들어오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학생활 4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라 그런 얘기지 들어올 때 다 읽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나 보지? 내가 건방지다고 그러니까 열이 뻗친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서울대학 4년 생활하면서 요 100권의 정도는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라면 내가 그 건방진 대학이라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서울대학에 4년 동안 다니면서 이 100권의 책을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 서적이에요. 이게 제가 1권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게 4권이에요. 4권. 그러니 부피가 얼마나 방대한지. 그리고 이것은 전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거 읽는다는 거는 그거 뭐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추천 도서니까 이걸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 대학 시절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강의를 하려니까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명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좀 어렵지만 사실 이제 저 혼자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겠는지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어떻게 구성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좀 쉽게 이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외국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더라고. 그래서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이 삼성을 못 이겨요. 삼성 하면 그 핸드폰, 그 TV 금방 아는데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삼성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공동체는 상품도 그렇지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 하면 삼성 그거 괜찮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삼성 걸 삽니다. 공동체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미국 하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큰 소리 쳐요. 어디 두고 보자. 10년 후에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당수 학자들이 10년쯤 지나면 중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교회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활교회 하면 딱 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부활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 브랜드 가치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큰 교회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입지 조건으로 봐서 큰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참 우리 부활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라 말이야. 우리 부활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뭔가 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첫째가 이건 당연하죠.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복지입니다. 복지교회가 되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도 교회는 버리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부활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은 그 삶을 교회가 책임진다. 이게 복지교회잖아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 교인들이 힘을 모으면 전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복지교회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돼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인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교양 있는 그런 교인들. 그래서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뭐 비록 중학교 못 나오고 고등학교 못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교회가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어떤 정보, 교양 이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교양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평생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또는 우리 노회나 더 나가서 우리 교단에서 정말 부활교회는 작지만은 교인들의 수준이 최고다. 교양이나 지식이나 정말 어떤 얘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지적 수준에 도달한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활교회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다면 교회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인들이 말이요, 이 부활교회 다닌다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난 부활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뭐 밋밋하게 아니면 말이죠. 뭐 그냥 교회 다녀. 뭐 이 정도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나 부활교회 다녀. 우리 부활교회 좋은 교회야. 어떻게 좋은 교회인데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교회 아니야? 이렇게 교인들이 부활교회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품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17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좀 이제 섭섭한 감도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이제 충분히 다져졌으니까 이대로만 나간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자, 시작합시다. 우선 이 문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학. 그 다음에 예술. 이게 도대체 뭐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회란 뭐냐. 이 개념 정리가 우선 분명해야 돼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네 가지 가치를 이제 추구해 왔습니다. 첫째가 진, 이게 바르다 그거죠. 응? 거짓이 없고, 응? 그 다음에 선, 착하다. 미, 아름답다. 성, 거룩하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사람들은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과 예술은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거, 그거는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려고 시를 읽는 거예요. 소설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그 소설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다, 삶이란 아름답다, 사랑이란 아름답다, 이별도 아름답다, 이제 그런 걸 느끼려고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은 모두 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 우리가 이제 어떤 여자가 말이요, 자기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려면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 난 아름답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할 것이고, 그건 뭐 얼굴이 비교적 잘생긴 사람은 얼굴을 자꾸 강조해서 얼굴을 다듬고 뭐 화장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키가 늘씬하다 그 말이요.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은 키가 늘씬하니까 나는 이 어떤 체형, 이 체형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여자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얼굴도 별로 뭐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몸매도 별로 뭐 날씬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옷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외형적인 것만 있겠냐. 내면적인 것도 있지. 나는 내 말,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말을 이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아름다운 여자다 하는 것을 좀 각인시켜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학 예술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을 문학이라 그러고 또 문학 안에 뭐 예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예술에는요 아주 많이 있어요. 문학도 예술입니다. 건축, 음악, 미술, 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학은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건축은 공간으로, 음악은 리듬으로, 미술은 색깔로, 무용은 동작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건축은 공간으로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우리 부활교회도 보세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성전인데 공간 배열이 가운데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유리관이 있어요. 이거 유리관. 이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배열을 가만히 보면 설계한 사람이, 건축 설계한 사람이 말이요, 가운데 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다. 성전은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계단은 인간의 땅과 하나님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문학은 언어로 하는 것이고 뭐 건축은 공간으로, 음악은 리듬으로, 리듬은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길고 짧고, 미술은 색깔이고, 율동은 뭐 동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하우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의 사회사라고 하지 않고 문학의 사회사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학은 건축, 음악, 미술, 무용보다 훨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문학 안에는 시가 있어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형이 많아요. 시도 서정시가 있고 서사시 있고, 그러니까 여러 예술 가운데 문학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예술에서 떼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문학도 예술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흐름이 말이에요.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이건 사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사조라는 말 쓰지 않고 시대정신이라 그러죠. 시대정신. 그 시대의 정신. 시대정신. 요즘 우리 시대의 정신이 뭐냐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 복지다. 또 공존이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야 오늘 우리 시대는 살 수 있다 해서 오늘의 시대 정신하면 복지, 공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것을 사조라고 불렀습니다. 사조. 그 시대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어떤 흐름이 문학에도 해당되고 예술에도 해당된 게 있어요. 문학에도 그게 맞아떨어지고 예술에도 맞아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조는 문학에만 있고 예술에는 없어요. 또 반대로 예술에는 있지만 문학에는 없어.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문학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영향력을 갖지만은 사실주의 건축, 뭐 실존주의 음악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조가 문학에도 해당이 되고 예술에도 해당이 되는 거 있지만은 또 어떤 거는 문학에만 해당되고 예술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반대로 예술에는 해당이 되고 문학에는 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을 따로 떼어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시는 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야. 근데 저게 뭔가 그러면 이건 과외 공부를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사회란 뭐냐? 사회.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원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뭐 그러지 않아요. 이익사회 뭐 이거는 사람이 모인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회라는 말을 못 써요.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도 사회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야.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사회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듯.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도 변할 수밖에요. 사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격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문학도 변하고 예술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선사시대부터 옛날 아담 하와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문학과 예술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을 써놓은 책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문학도 변하고 예술도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사회, 여러 사람들. 근데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요. 뭐 예를 들면 왕, 영웅, 또는 성직자, 재벌, 학자, 아니면 이거는 다 개인이죠. 근데 개인이 아니라 단체, 시민들, 농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회는 변한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라 그거잖아요. 칼 막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회의 중심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들이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고, 제도를 되고, 뭐 정부 조직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공산주의가 이제 판을 친 거지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노동자, 농민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동자, 농민들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어요. 재벌들이 있어. 성직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노동자, 농민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막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 농민들이 한때는 사회를 지배하지만은 결국은 다른 그룹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노동자, 농민만 잘 살면 곤란하지 않냐? 이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이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가 꿈틀거리면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도 예술도 변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저 까마득한 옛날 아담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걸 하기 전에 문학이 뭐냐, 예술이 뭐냐, 그걸 공부하기 전에 이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주는 이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이게 다 바뀌니까. 그래서 유구한 뭐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 그럽니다마는 이 유구한 역사 속에 사회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과 예술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이 하우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단군 시절부터, 아니 뭐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0.9%가 떨어졌다 그랬어. 세월호 영향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요번에 낙타에서 옮겨온 이상한 병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휘청거린 거예요. 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선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한다면 운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모든 경제 플랜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요대로만 되면 4%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취업이 얼마나 늘어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청년 취직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일찍 결혼하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거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아무리 잘 짜봐도 이런 엉뚱한 사건이 터지면은 결국에는 그 계획은 다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준 그런 사건들을 제가 여기서 나온 것 중에 골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줬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왕의 대왕, 그냥 왕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보겠다, 이런 아주 문화적인 야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나포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주리어스 시자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만큼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이제 침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쟁취하면 전부 부장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측근이 알렉산더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대왕님, 그렇게
그렇게 땅을 다 부하들한테 나누어 주면 아니 대왕은 뭘 가질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알렉산더가 씩 웃으면서 야, 뭐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아직도 땅 얻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별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전 세계로 유통을 시켜서 문화적인 세계 통일을 꿈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벨론, 인도는 이게 모두 동방이에요. 동방. 이게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집트도 유럽에 있지 않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있어요. 바벨론, 지금 뭐 페르시아, 이락, 그런 게 전부 옛날 그 바벨론 땅이거든요. 인도,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집트와 바벨론과 인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 동방 문화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로 모든 걸 다 통일시키겠다고 했지만 이집트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인도도 정복해 보니까 여기도 다 나름대로 좋은 게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동방의 여러 나라들도 아주 괜찮은 게 많아.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두 가지를 합치자. 소위 요즘 말하는 융합. 이 두 문명을 합쳐서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 양반의 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질에 걸려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융합된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오늘날 서양의 아주 문화적인 기둥이 됐어요. 이런 그 헬레니즘 영향이 이제 문학에다 영향 주고 예술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났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영웅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일단 한번 배웠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우스, 아폴로, 아포로디테, 아데나, 아레스, 포세이톤, 하데스. 이게 전부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인데 이 신들이 전부 인간적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말이요. 지들끼리 막 결혼도 하고 말이요. 뭐 신이 무슨 결혼을 해요? 인간이 결혼하지. 게다가 신과 인간이 결합됩니다. 신은 남자고 여자 신도 있어요. 인간은 여자야.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해.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이게 전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반신, 반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죠. 영웅. 이런 사람들이 영웅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말이요.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영웅은 훌륭하다. 나도 영웅이 돼야지. 영웅 숭배 사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영웅 숭배 사상이 문학에 영향을 주니까 문학 안에도 영웅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웅이 등장하니까 예술에도 그런 영웅을 형상화하는 조각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영웅주의. 지금은 영웅주의가 사라졌죠. 이젠 다 똑같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영웅이 되려고도 안 하고
뭐 영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존경심도 갖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영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해부흥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또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여기 로마가 있죠, 로마. 로마가 처음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1000년을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에 모든 게 인간적인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로마가 이제는 제국을 통일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했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종교개혁을 한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반대로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인간, 이 둘은 떼어 놓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항상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깔뱅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인간적인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명분상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내세워서 성직자들이 판을 친 거예요. 성직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들이 성직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했냐? 예, 그렇지가 않죠. 그 가운데 훌륭한 성직자도 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직자 된 사람들은 성직을 이용해서 나쁜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외치면서 성직자들이 너무 권력화되고 성직자들이 말이지 일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말이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말이지 속으로는 말이지 안 그러고 말이야. 이게 영 싫은 거야. 성직자들 하면 아주 이제 학을 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등장한 게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아니고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반발 운동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문해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세천년은 너무 하나님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뭐 하나님 쪽으로 치우쳤다면 말이 안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고 말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들만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걸 뒤집자.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 그리스 로마 시대가 좋았다고. 이래서 생긴 게 문해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해부흥이 또 생기니까 문학도 달라지고 예술도 달라지고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 그때 당시가 천주교거든요. 천주교가 이제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몇 가지 아주 수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무슨 죽지도 않고 뭐 승천했대더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강조를 해. 이게 천주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천주교는 이제 어떤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당 건물을 아주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천주교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려니까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알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요즘 사람은 염두도 못 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야, 어떡하든지 이거 돈을 모아야 될 텐데, 그래야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을 크게 지어야 교인들 신앙심도 말이지 경건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야, 이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근데 뭐 돈이 한두 푼이라야지. 그래가지고 저들이 만들어낸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내가 로마에 가서 면죄부를 봤는데, 요만한 쪽지입니다. 요만한 쪽지인데, 여기 보면은 다 액수가 달라요.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다 달라. 근데 이제 보면은 무슨 죄를 지으면 5만원짜리 사면 싹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이면 한 100만원짜리 사야 돼. 그래서 이 쪽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은 자발적으로 내야지.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걸로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겁니다. 내가 베드로 대성당 한 번만 들어가 봤지 두 번째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약이 올라서.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는 말이지 순전히 순진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말이야 그 돈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내가 뭐하러 들어가냐. 한 번만 들어가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이제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신부. 마틴 루터가 신부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교황한테 그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집어치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교황한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황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중지했으면은 괜찮았는데 교황 이하 여러 추기경들이 이 마틴 루터가 이게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파문시켜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려서 신부직에서 해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또 핏대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감정이 좀 상했지 어디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논문도 발표하고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 있잖아요. 대자보도 막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틴 루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마틴 루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일반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공작도 있고 프레드릭 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후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는데 이제 뭐 부자들도 자기 도와주지, 뭐 왕도 도와주지, 공작도 도와주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힘을 점점 갖게 되는 거지요. 그 외에 이제 마틴 루터 말고 깔뱅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주빙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단이 둘로 딱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단하고 깨어져서 튀쳐나와가지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교황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이게 지금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캐톨릭이라 그러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구 사회가 천주교로 모든 것이 통일됐다가 이제 개신교가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요 30년 동안 싸웠어요. 이게 30년 전쟁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싸우는지 몰라.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종교 전쟁은 무섭습니다. 지금 IS가 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뭐 순위파 무슨 파 하면서 지들끼리 열심으로 싸우는데 저거 앞으로도요 몇십 년 갑니다. 종교 전쟁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한번 전쟁이 나면 무섭습니다. 내가 얘기하네. 부활교회에 전쟁이 벌어지면 다 피난 가세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싸우는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 싸우지 않는 교회를 다 갚버리라고. 그런 교회 문 닫아야 소용없어. 이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쳤잖아요. 지쳐서 웨스트파리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휴전하자. 이게 웨스트파리아 조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천주교가 개신교를 인정했어요. 그래, 너희들도 그래 한 파를 만들어서 해라. 우리 이제부터 너희들 간섭 안 하겠다. 그래서 개신교가 30년 전쟁 이후에 완전히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돼서 하나의 교단이 된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천주교는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이 독일은 말이에요 거의 다 루터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은 천주교는 별로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있긴 좀 있지만은 루터파. 저 스코틀랜드 거기는 주빙글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로교가 아주 그냥 지배적이고 이렇게 한 이 종교 개혁이 결국에는 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리상의 발견 이제 속도를 냅니다. 이제 오늘 4시 넘어서 하면 여러분 또 짜증 낼까봐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은 좀 풍성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었어? 여기는 남한이고 여기는 북한 같아. 이게 워낙 이 타이틀이 어려운 타이틀이니까 무슨 연애 소설 같은 거 한다면 좀 밀려올 텐데 이 힘든 거 하니까 아이고 난 가봐야 소용없다 해서 안 오셨나 본데 여러분이 인문학 강의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부활교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지리상의 발견이란 뭐냐? 이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이 지중해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런데 컬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무슨 황금의 땅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지구는 말이야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야 둥글지. 그래가지고 마젤란이 말이야 한 바퀴 세계를 뺑 돌았어요. 그리고 이 지중해 쪽에 이렇게 인도잖아요. 이거 인도를 넘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아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는 지중해에서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양을 통해서 동쪽으로 여기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거를 새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 넓다는 거죠. 이런 지리상의 발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 사서 지중해를 넘어서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무슨 뭐 저 유행가 노래 같아. 뭘 넘어서 그런 것처럼. 이래가지고는 하지. 장사하지. 여기 동양에 있는 걸 사가지고는 또 인도양을 넘어서 지중해로 들어와서 또 팔고 이러면서 중간 상인 계급들이 돈을 엄청 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지주들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주가 아니야. 땅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땅에서 나오는 거 별거 아니야. 이게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보다 수십 배의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게 상인 계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주 계급이 목에다 힘을 줬는데 이제는 상인 계급들이 목에다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리상의 발견. 이거는 이제 상업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여기는 서양입니다. 여기는 동양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지요. 근데 동양은 아직도 그때 원시적이고 뭐 농업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 가운데 인도양이 있었어요. 인도가 있었어요. 여기 인도양이 있었네. 서방에서 인도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동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굉장히 사는 게 별로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팔면 이 사람들이 엄청 살 것이다. 운동하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운동화를 만들어 가지고 동양에 와서 운동화 선전하면 동양 사람들이 운동화를 다 신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떼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만드는데 이게 일일이 수공업으로는 운동화를 만들어 봐야 하루에 몇 개 만들겠어요. 한두 개밖에 안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운동화 말이지 기계로 만들자 말이야. 대량 생산을 하자 말이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한꺼번에 가가지고선 몽땅 팔아가지고 돈 벌 거 아니냐. 이래서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뭘로 해야 되냐? 기계로 해야 된다. 기계로 해야 많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발달하는 겁니다. 기차도 만들고 말이요. 그 증기기관이라 그러잖아요. 뭐 방직 짜는 것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는 거고 말이요. 이래가지고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거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가지고 떼돈을 버는 그런 게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학도 달라지고 예술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자, 이렇게 서양에서 물건을 갖다가 동양으로 파는 거예요. 동양만 있는 게 아니요. 저 밑으로 가니까 아프리카가 있어.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동양에 팔고 아프리카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잘 샀는데 이제 동양에 있는 사람도 점점 눈이 뜬 거야. 야, 우리가 맨날 저렇게 서양 좋은 일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이야 서양 물건 우리가 사지 말자. 우리 자체적으로 말이야. 우리도 기계를 만들고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운동화를 만들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양도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잘 됐다가 이 동양 아프리카 사람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참 안 팔리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이 동양 땅을 먹어버리면 되지 않냐. 아프리카 땅을 먹어버리면 된다 말이야. 우리 식민지로 만들면 된다 이거야.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물건 못 만들게 콱콱 그냥 손도 잘라버리고 말이지. 다리도 잘라버리고 그러면 뭐 지들이 말이야 물건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서양이 군대를 보내요. 해군을 보내. 그래가지고서는
동양도 잡아먹고 이게 중국하고 벌어진 아편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라오스 이게 전부 프랑스형이 되고 아프리카도 말이요 다 영국 식민지, 독일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식민지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기술자를 모조리 죽여보는 거야. 손 다 잘라버리고 제품을 못 만들게. 그러면 할 수 없지. 서양에서 만든 운동화 살 수밖에. 이게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서양이 동양과 아프리카를 착취한 그런 나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도 문학도 예술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젠 뭐 동양의 문화, 이젠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지지. 아프리카의 문화, 그 원시적인 건 다 없어지고 서양의 문화를 그대로 본받고 서양 문학, 서양 예술을 본떠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전입니다. 세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철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야. 이성적 존재다. 아주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토의를 하고 토론하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그 사람들의 당시의 철학의 어떤 사조였습니다. 이 데칼트가 여기 아주 선두주자잖아요. 합리주의.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전쟁이야? 전쟁하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저 좀 참으면서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터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 별거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노예야. 감정이 사나우면 대화도 안 돼. 그런 이제 사조가 생기면서 이게 다다이즘 같은 겁니다. 허무주의지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문학과 예술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서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독일을 막 붕괴시키는 거예요. 일본도 말이요. 미국이 엄청 도와줘서 일본 일어서게 해주고. 그래야 이제 미국도 상품을 팔아먹을 거 아니요. 일본이 그냥 내려앉으면 상품을 팔아먹지 못해요. 일본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물건도 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야. 산산조각이 났는데 물건 만들어서 팔아도 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경제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좀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부자는 안 만들어줘. 조금 부자를 만들어줘. 그래서 미국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덕분에 일본도 많이 경제 성장이 되고 독일도 많이 경제 성장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 대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고 부자는 엄청 부자고 말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격차 때문에 역시 저항문학 같은 게 생기고 말이요. 재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시도 나오게 되고 말이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설 같은 것도 책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그냥 소설 연재해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냥 시를 써버리게 되고. 전람회 갈 게 뭐 있어?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다 보는데. 그래서 이런 과학 문명,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문학과 예술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리고 이 과학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영화가 요즘 얼마나 기법이 대단한데, 영화 보면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에요. 그거 무슨 영화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그거 전부 말이요. 직접 그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조작으로 그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대가 오니까 이제 문학도 예술도 또 다른 변신을 하게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 문학도 예술도 변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헬레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그야말로 속사포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뭐니 어떻게 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걸 기조로 해서 문학과 예술이 어떤 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변해 왔느냐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상당히 교양이 높아질 거예요. 다음에 다시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